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전에 3,300선을 돌파를 했다가 뭐 지금 좀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뭐 기대하던 수치 아직 뭐 4천, 5천 많이 남았지만 3,300선을 의미 있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칠 때까지 3,300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주 내에 어쨌든 3,300선을 안착하는 것이 시장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1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3,316포인트가 우리 코스피의 최고점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이제 뭐 15에서 20포인트밖에 남지 않아서 시장이 확실히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걸 오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선, 반도체, 로봇, 암호화폐 관련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상승 영역, 탄력이 좀 괜찮은데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장은 좀 기대하는 눈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정책 기대감이 뭐 역시 나와줘야 지수가 올라가고 지금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걸 여실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어쨌든 3,300선 안착을 좀 기원하면서 오늘 시장의 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뜨거운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김민주 캐스터와 알아보죠. 네, 우리 시장 10시 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년여 만에 3,3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빨간색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은 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시총 상위단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오늘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1.4%가량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상승 눈에 띕니다. 3.65%가량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9만 원 선 회복에 이어 30만 원 선까지 지금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7거래일 연속으로 외인의 순매수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기술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 이러한 만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도체주에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내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50억으로 아무래도 유지가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점치고 있고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50억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KB금융지주가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단도 좋습니다. SK스퀘어가 5.62%가량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래에셋증권 1.82%가량 상승, 키움증권도 4%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증권 그리고 은행주들의 상승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선주단 안에서는 대형 조선주들 오늘도 역시나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0.1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79%가량 하락입니다. 다만 이제 조선 기자재라든지 조선 중소형 조선주단은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HJ중공업이 어제 하락에 이어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주 단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7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CATL이 공장을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을 조금은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좋은데 일단 LS 일렉트릭이 3.76%가량 오르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앞으로 미국 수주 가능성 더 높게 점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미국의 이 하이퍼스케일 기업의 배전 수주를 따낸 바 있는데 이제 내년에 수주가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오늘 전력 설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3%가량 상승, 효성중공업도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1.55%가량 상승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0.4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관련주들 오늘 좋지 않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3%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아이폰 17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세론으로 지금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가장 얇은 아이폰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이 지금 5%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1%가량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 상승분을 조금은 내려놨습니다. 네이버 0.22%가량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는 0.67%가량 상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1%가량 오르고 있고 기아도 0.7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해킹 사태로 인해서 KT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KT 1.54%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일단 이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엇갈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정말 좋았었던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NC바이오가 약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리토에 대한 기대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투심의 악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택은 2%가량 하락입니다. 휴젤도 0.3%가량 하락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 파마리서치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0.45%가량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2%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일단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삼천당제약도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도 4.92%가량 강한 상승세 오늘 가져갑니다. 오늘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이 전방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9%가량 오르고 있고요. 하이젠 R&M도 7%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 노란봉투법이 어제자로 공포가 되면서 내년 3월 10일에 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관련주들 지금 수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 여전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디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 칩 생산에 대한 모멘텀 함께 받아가면서 원익 IPS가 9%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테크윙 2%가량 상승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7%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HPSP, 동진세미캠, 파크시스템스까지 전방위적인 반도체 소부장단의 상승 눈에 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성광밴드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태성 0.51%가량 상승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안에서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개별 호재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대표가 이 정부 대통령실 산하의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채택됐다라는 소식. 이 소식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8만 원 선 장중에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2.76%가량 약 3%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M 엔터테인먼트 1%가량 상승, YG 엔터테인먼트는 0.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주 안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3,300선 넘어섰다라는 점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4년 만에 회복을 해줬고요. 1.23%가량 오르면서 지금 3,300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5%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83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강한 상승, 강세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 어제 6천억가량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4천억가량 지금 오전장 들어서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지수가 3,300선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4,100억가량 기관도 3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 지금 코스피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1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강하게 쏠린 만큼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의 수급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싱크풀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열심히 사고 있고 선물에서는 뭐 강한 매수가 들어오진 않는데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에 내일까지는 움직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시장이 잘 갑니다. 어쨌든 지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간 종목은 잘 안 올라도 지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3,300 코스피가 오늘 안착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 코스닥이 830선까지 안착했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정부가 잘해야 주가가 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투자할 그런 의향과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정부가 뭔가 이 시장에 못 미치는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를 내면 주가가 어김없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고 다시 시장에 친화적이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다 올라갑니다.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직접 입으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증권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증권주 다음으로 은행주가 오늘 또 굉장히 강한데 은행주는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은행주가 오늘 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유추를 해보면 일단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기준은 어느 정도 50억 원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아니면 자사주 의무 매입 소각 이것이 나올 거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은행주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은행주들이 잘 오늘 또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여전히 좋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조금 쉬고 있는데 그 밑단에 중소형 조선사나 아니면 조선기자재 업종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 조선주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CXL, HBM 반도체 오늘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온 경향도 있어요. 3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30만 원 돌파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지 다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3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완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 이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외에도 뭐 로봇주 잘 가고 있고요. 이번 주나 뭐 지난주 계속 노란봉투법 이슈 받으면서 로봇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혜를 볼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방산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시도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 간밤에 미국에서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시장의 예상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뭐 이 관련해서 클라우드나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좋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라클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회의하는 거 보셨죠? 글로벌 빅테크 CEO들 모여놓고 했는데 오라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엄청 하면서 덕분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부도 잘하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안 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가네요. 이런 상황이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다일리 인사이트에서 좋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 기업도 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하게 좀 안 좋은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 2차 전지도 오늘 좀 좋지는 않고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지가 않아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간밤에 애플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했는데 뭐 아이폰 에어도 있고 아이폰 17, 뭐 아이폰 17 플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공개했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뭐 혁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아이폰 나쁘지 않은데? 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엄청 가벼운 아이폰 에어가 나왔다는데 한번 만져보고도 싶고 그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유지하는 걸 거의 이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것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못을 받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오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으로 확정으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뭔가를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최고 세율 37%대를 25%대로 낮춰주는 거, 이것도 좀 대통령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상법 개정안 세 번째도 이런 것들도 언급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에 플러스 삼성생명법 관련해가지고 이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언급하기는 좀 쉽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추진될 가능성,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거래도 더 많아질 것이고 뭐 대출 받아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권주도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받았던 증권주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지주, 은행주들이 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볼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사주 비중이 높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한 그런 관련주를 눈여겨보게 되는 상황이죠. 증권주 중에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신영증권 오늘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53.1%의 자사주 비중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국증권입니다. 이쪽은 42.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1.7% 상승하면서 76,7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도 자사주 비중 꽤 많습니다. 25% 정도인데 오너 일가의 지분보다 더 자사주 비중이 많다. 이렇게 또 거론되기도 했었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주주 환원율 괜찮습니다. 뭐 KB주중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자사주 매입 소각 비율이 55%를 넘어선 흐름들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총 주주 환원율이 40%를 상회하니까요. 오늘 KB금융이 뭐 시장 전반적으로 더 상승 탄력이 강한데 6% 가까운 상승세, 1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4% 가깝게 오르면서 6만 8천 원 선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터주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 어제 뉴스 들으셨죠? 깜짝 소식이 전해졌죠? 박진영 JYP 대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이화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정부 인사 쪽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이제 현업 실무를 해서 활약을 했던 사람들 중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는 박진영 대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몇 달 전에 또 생각이 나죠. 네이버에 관련해서 AI 수석이 발탁이 되니까 네이버 주가가 잘 갔던 것처럼 그런 것과 뭐 비슷한 패턴으로 JYP가 어제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더니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박진영 대표가 K-팝을 세계화하는데 선두에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더걸스를 미국에 데려가서 처음으로 막 차로 이동하면서 공연을 했던 그런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박진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이런 위원회에서의 활동에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박진영 대표도 SNS에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엔터주들이 또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있잖아요. 약간 중국이 지금 약간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10월에 에이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시간적 순차적으로 한알령 해제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엔터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콘텐츠주들은 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매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그럼 엔터주를 뭘 봐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뭐 JYP 뭐 여담이지만 이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박진영 대표가 선정이 된 게 다른 이 엔터사들의 수장들은 다 뭐 조사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은 게 박진영밖에 없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 뭐 그런 뭐 여담들도 있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제 15일에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이브에게는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또 내년에 BTS가 본격적인 글로벌 투어라든지 앨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한쪽에 있습니다. 하이브냐, JYP냐, 아니면 SM이냐, 최근에 많이 올라온 YG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상승 탄력이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어제 7% 급등했잖아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거래 연속 상승 랠리 추세 이어갑니다. 벌써 이제 77,100원까지 되찾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네요. SM은 1.3%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연내에 증익 사이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뭐 이쪽은 저연차 라이즈 등 역시나 뭐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다라는 판단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살짝 뭐 숨고르기 현상 보이고 있는데 또 트레저 컴백했잖아요. 그러면서 IP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호평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이브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방시혁 의장 경찰 첫 대면 조사가 15일에 있습니다. 오늘 한 0.5% 내리고 있고요.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IP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88억 원,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또 관심주로 언급되기도 했었죠. 오늘 한 2.5% 정도 눌리는데요. 32,800원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개별 호재에 있다 보니까 좀 엇갈리는 흐름들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엔터주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완주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 투자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완주가 잘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자꾸 보안 사고가 터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합니다. 자, SK텔레콤 다음에 이제는 또 KT입니다. KT 지금 소액 결제, 내가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자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막 돼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서남권, 경기, 인천 요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의 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이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약간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이런 이 해커들의 유입 경로가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KT의 기지국이 아니라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KT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걸 통해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의 기지국에 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옛날에 막 봤던 것처럼 그냥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바로 유출되고 바로 결제가 돼버린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SK텔레콤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KT까지 이런 사고가 펼쳐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 이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보안을 중요시해야 되고 개인정보를 중요시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AI와 관련한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AI와 접목돼서 로봇으로 우리가 뭔가 또 활동을 하게 되고 AI를 통해서 자동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보안이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니까 앞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 보안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안주는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디지털 보안 전문 시대에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과학기술통신부가 지정한 그런 보안 관제 기업입니다. 뭐 보안 관련해서 서비스와 뭐 그쪽을 융합한 보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있어요. 2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센즈랩 최근 각광받았잖아요. 오늘도 8%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공격 패턴을 막아낼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위협 인텔리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이고 쉽게 얘기해서 피싱 사이트나 위장 결제된 사이트를 미리 발견해서 그러니까 식별해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되고 있고요. 현재 8%에서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인증 앱 패스 떠올리시면 되고 또 핀자리 6자리 기입하라는 거 자주 뜨잖아요. 그거의 그 관련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OTP 같은 보안 인증 솔루션 기업입니다. 오늘 한 4.6% 상승하고 있고요. 한싹도 IT 보안 인증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한 3.8% 상승합니다. 지니어스는 최근 증권사에서 하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오늘 3.5% 상승. 19,890원 선 보여주고 있네요. 정보보안기술주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좀 강력한 섹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정리 좀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3,300선까지 도달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3,300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전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개장 후에 발표된 고용지표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고용시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고요. 미 노동부가 지난 3월까지 1년간 비농업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기존의 통계보다 91만 1000개가 적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2002년 수정치를 발표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딘 일자리 창출이 최근의 정책 불확실성과 봄 이후에 나타난 경기 둔화 이전부터 소득 증가세가 이미 약세였다라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고 인식을 했고요. 페드워치의 9월 FOMC 0.25% 금리 인하 확률은 91.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10일과 11일 발표되는 8월 물가지표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1.48%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신제품의 AI 혁신에 대한 부족과 킬러 컨텐츠의 부재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의 확대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한 달여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800억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부각되며 주춤했던 정책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가장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업을 비롯한 금융주, 지주사 등 강세를 보였고 AMD와 오픈 AI와의 AI 칩 협업 등에 따른 기대감과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 전반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어제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3,3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 3,316도 멀지 않은 모습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1조 8천억을 순매도하며 시장의 조정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9월에는 순매수로 전환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KT 해킹 이슈로 인한 보안주라든가 또 로봇, 금융주 전반에 양호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상승 종목 수가 증가하며 지수와 종목이 같이 오르는 강세장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랜 박스권 횡보 장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금리 인하, 정부의 정책, 이러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도 재차 매수로 돌아서면서 최근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 성격의 변화입니다. 도방원으로 대변되던 주도 업종의 힘이 다소 빠진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업종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정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이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도 더 커지게 되는 법인데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떻게 선택을 해봐야지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반도체와 연관 있는 종목이고요. 반도체가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이제 어떤 공정의 미세화라든가 수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은 샘플 표면을 비접촉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로서 반도체 성장 선단 공정에서의 미세화와 수율 관리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부가 신규 장비 수주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 평탄도 측정 수요가 필수적으로 확대되며 동사 장비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매출 비중도 중국, 미국,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 경쟁력과 신규 장비의 도입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 흐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는 23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목표가 32만 원까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오늘 3,300선 안착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또 이런 때 좋은 종목 어떤 것 골라야 할지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자체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KT는 경기 광명 지역 통화 이력을 추적하다 자사 관리 목록에 없는 기지국 아이디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지국을 불법 해킹용 사설 기지국으로 보고 있으며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접속돼 고유 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초로 발생한 유형의 해킹으로 전문가들은 초유의 보안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기부는 미상의 기지국이 실제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결제가 이 기지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 대표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박 대표가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실용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현장을 섬세하게 살피고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지금 뭐 좋습니다. 3,308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1.47% 상승 탄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념 기자회견 뭐 미리 축포를 터뜨리는 건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발언이나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지금 0.5% 넘게 829포인트, 830선 언저리에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2,400억 원 넘게 선물 시장도 매수하고 코스피를 지금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현물을 6,500억 원 사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매수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코스피에서 5,000억 원 넘게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지금 많이 파시고 계세요. 1조 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과 개인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근의 시장도 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도 좀 보면
지금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0.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오히려 좋았거든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 0.4%대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고 일본 니케이가 0.2% 정도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3,300 지금 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 종목을 봐야 될지, 그리고 또 그동안 쉬고 있던 지주사, 증권사,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그동안 또 한동안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잘 가요. 네, 그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MNC 솔루션도 그랬고 네.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헥토 이노베이션. 헥토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어제 오늘 잘 가고 그렇죠. 헥토 파이낸셜도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계열사로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본업단의 성장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날 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월렛 원이라고 하는 네네. 스테이블 코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해당 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수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회사인 그러니까 헥토 파이낸셜뿐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인수를 통해서 천명을 한 만큼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헥토 파이낸셜과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반응이 핫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오늘 사실 소개해드릴 기업도 네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 그리고 결제 이런 핀테크 쪽과 연관이 지어지는 기업이에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이나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한동안 굉장히 붐업 됐다가 맞아요. 한번 거품이 확 빠졌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9월 들어서 다시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쿠콘이라는 쿠콘. 기업이에요. 사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이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딱 모르겠어요.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헥토 이노베이션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기업은 가상 계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간편 결제다 그리고 펌 뱅킹이다 이런 금융 데이터베이스 망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 자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게 헥토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헥토 그리고 헬스케어를 통한 이런 헬스케어 건기식 사업, 그쵸. 유산균 쪽이죠. 그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쿠콘 쪽은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핀테크 쪽인데 뭘 하는 기업일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쪽은요 우리가 API 쪽 국내 1위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API가 뭔데? 그러니까 API가 뭐죠? 저도 이런 뭐 네. 증권 거래하거나 이런 금융 쪽 이런 거 네. 사이트 이렇게 해보면 뭐 API를 뭐 설치하고 업데이트해라 뭐 이런 걸 맞아요. 보이는데 사실 API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네. 문과거든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뭐 수학, 공학 뭐 이런 쪽으로 정확한 들어가면 테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머리 네.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1위의 데이터 AP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근에 페이먼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럼 API가 뭐냐?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뭔지 알잖아요. 네네네.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PI는 우리가 원재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접할 수 있게끔 그걸 구성을 해주는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도 모 프랜차이즈 업체 가가지고 키오스크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키오스크에 보면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주문하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터치하죠. 누르잖아요. 터치하잖아요. 그림 터치를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제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뭘 살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제를 하게 되는 결제하라고 거잖아요. 하죠. 그렇죠. 그러면 API는 뭐 하는 데냐?
실제 이런 우리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 기본이 되는 기본 빅데이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문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구성하고 기업이다. 시각화하는 거군요. 시각화하는 이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쿠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증권, 은행, 보험, 카드, 우리가 모바일 화면에서 쓰고 있는 화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대다수 쿠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API,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기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쵸. 이건데 은행마다 보고 있는 우리가 화면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걸 구성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어디서 구성을 한다? 쿠폰에서 구성을 한다. 이런 쪽을 제공을 한다. 즉 이런 기반이 되는 지금 각 나오고 있는데 네, 사업 이 데이터 부분, 이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페이먼트 부분은 뭐냐? 네. 가지고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화면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API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부가 서비스 이런 부분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금융기관하고 실시간 결제망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밸류 뭐 좀 복잡한데 벤이라고 해서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하죠. 벤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피지사 벤사 네네.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까지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 이런 부분을 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잘 어느 정도 그림이 네. 그려졌습니다.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깔려 있는 예를 들면 증권도 네. 주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백데이터들이 있고 숫자들. 주식의 네. 흐름과 뭐 실적과 거래량 감마 이런 것들이 숫자로나 데이터로만 있는 걸 그걸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딱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화 해주고 네. 그거를 구성해주는 사업을 하는 게 한쪽에 절반 한축이고. 정도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연관이 돼서 아예 결제 시스템까지 연결시켜버리는 거기서 또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이런 그렇죠. 쪽의 사업, 파이낸스 사업이 또 절반 정도인 절반이고. 거고, 이렇게 50 정도 하는 거네요. 역시 그냥 앵커가 아니네요.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큰 축은 두 개의 사업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API 쪽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업체들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고객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많은 기업들인가요? 사실 은행, 증권, 보험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국내 1위 API, 그럼 이런 기본이 되는 이런 빅데이터 이런 부분 자체를 가지고 실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주는 네네.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KB금융이라든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이런 쪽은 대다수 이런 부분과 공공기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네이버페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도 실제 여기 그 코코넛 API 이런 망을 사용을 하고 결제망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금융기관을, 그리고 결제 기반의 이런 페이먼트 인터페이스 이런 네. 부분을 대다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고객사도 보시면요, 뭐 지금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QR 결제 있잖아요. 네네네. 2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QR 결제 이런 부분은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4만 개 이상의 ATM 이런 쪽과도 연결되어 있고 7만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이런 가맹점과도 관련된 이런 API 자체를 제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 오프라인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런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과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실제 이런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 네네. 망에서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쪽이 이런 쿠폰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때 이제 몇 달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막 뜨거워졌을 때 그래서 쿠콘도 같이 관련주로 엮여서 들어갔던 그렇죠. 거였군요. 그에 따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볼 수 있는 API를 구성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망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이 쿠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든 핀테크가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든
결국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API 가치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API 국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쿠폰 같은 경우는 항상 거론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API 이쪽 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구축을 해놓고 네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쿠폰이? 실제 우리가 USDC, USDT 얘기하면서 서클이다, 네네네. 테더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국내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쪽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서 상당 부분 좀 주가 반응 자체가 핫하게 최근에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측에 제가 뭐 지난주도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예. 이번 주에도 만나서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든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A부터 Z까지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국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이런 것만 너무 부각되는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그쵸, 네. 오히려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레그테크 나오는데 네. 처음에 레그테크 이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레그 그쵸. 테크는 또 뭡니까? 레그테크, 레귤레이션, 규제. 규제. 테크,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는 거죠. 아. 앞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API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 인증. 실제 돈을 입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이상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부분에 위배가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 AML이다 KYC, Know Your Customer죠.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상거래 탐지, FDS 뭐 이런 FDS.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API를 가지고 구축을 해주는 거죠. 금융권에.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화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클릭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향후에 페이먼트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실제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단순히 API만 제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용역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쵸. 인터페이스 구축을 해주고 그냥 SI 업체도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것들과 레그테크와 연관지어서 금융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페이먼트 사업부하고도 연결지어 버려가지고 마진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아요.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을 할 때 안정성 이야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네.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뭐 그 안정성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조인 것 같고 미국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도 나오는 게 맨날 얘기가 이러면은 이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 뭐 대량 막 인출 사태 나타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아까 뭐 KYC나 FDS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인증하고 보안,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는 건가요? 가장 기반이 되는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기반이 되는 이런 서비스 자체를 지금 구축을 하고 실제 이런 부분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언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쪽이 보안 쪽 이런 네.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 자체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정비를 할 때 이와 관련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API를 가지고 실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실익 이런 부분 자체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할 때 그러면 실제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뭐 국내 200만 개 이상의 QR
이런 그 가맹점과 4만 개 이상의 ATM 그리고 7만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그러니까 그 해외 결제 시스템 이런 부분을 네네. 국내 도입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같은 해외 결제 사업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쪽. 그 글로벌 결제 플랫폼 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네이버페이에 실제 이런 결제망 자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올해는 그와 관련된 성과 자체는 미미하지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즉 인바운드 이런 해외 결제 플랫폼과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연관돼 있는 추가적인 관련된 네.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쿠폰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전에 코인 투자 한참 초기 하셨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KYC 인증을 해야 그쵸. 거기 거래소에 가입이 되고 막 그거 인증 절차하고 송금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사용하려면 이런 안정성과 이 개인의 정보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약간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내부로 좀 분석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뭐 전반적인 뭐 모멘텀들은 우리가 감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걸 대표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좋아해요. 기업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한데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 이런 키워드와 맞물려서 헥터 이노베이션과 지금 우리가 오늘 쿠폰을 살펴보고 있고 최신 트렌드니까. 예, 둘 다 이제 안정적인 실적 기반 그러니까 국내 1위 사업자잖아요. 네네. 가상결제 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금 API 쪽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주주 환원 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 이런 부분도 지금 이미 밝혔어요. 공시를 통해서 그래요? 올해 40억 규모 자사주 자체는 매입을 지금 다 완료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연내 이런 부분은 소각할 예정 이런 것들이 매입하고 나오고 있기 소각하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계속 매입 소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매출 지금 보시면요. 네네. 매출당 같은 경우가 꾸준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1분기, 2분기 영업 이익당 그리고 OPM 보시면 20% 넘는 이런 네네. 지금 이익률 자체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 보시면요. 지금 뭐 19억, 뭐 17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앞서 40억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를 그러게요.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상당 규모잖아요. 그럼 거의 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인데 작년에 한 166억 정도 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소각 이런 것들을 순익단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중이 큰데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158억이고 올해 한 160억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그중에 40억 소각이니까 25%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간 배당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밝혔어요. 중간 배당도요? 예, 올해부터 이제 정관 변경해가지고 중간 배당을 도입을 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의 10에서 20% 정도를 배당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환원율 같은 경우가 지금 앞서 한 절반 25% 정도, 4분의 1 정도 25% 거기에 더해서 배당까지 더하게 된다면 최소한 35% 이상, 즉 3분의 1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 거기에 모멘텀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과 중간 배당 도입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번업다는 사업 잘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좀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체크하고 싶어요. 좋네요. 네. 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잘 하고 어쨌든 요즘 트렌드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최신 트렌드지만 네. 우리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기업들을 우대해주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을 좀 볼 텐데 매출단은 어쨌든 작년에 700억 원대를 넘었고 네. 매출은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약간 어떻게
정체돼 있다는 느낌은 좀 숫자로만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거를 뭐 이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보시면 22년도에 200억 기록을 했었고 재작년에 영업이익 166억 네. 그리고 작년에도 대략 한 166억 160억 대. 네. 그리고 이익단 매출단은 지금 645억에서 24년도 결산 기준 73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익단은 매출단 탑라인은 성장을 했는데 이익단은 좀 빠지는 모습 자체가 네네네. 나타났었죠. 뭐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 167억으로 네. 오히려 한 22% 정도 매출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2분기에 대규모 일회성 프로젝트 영향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한 5% 이상 성장을 하면서 한 47억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폭발적으로 매출이 여기서 성장을 한다.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안정적으로 매출단은 700억 전후에서 700억 지금 중후반대에서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네네네. 있고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SI 형태의 그냥 단순히 API를 제공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사업 비즈니스 구조, 즉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데이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페이먼트 부분에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에 따른 마진 자체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뭐 삼보 전진을 위한 뭐 일보 후퇴 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측에서는 지금 올해 자연 성장만 보더라도 최소 750억대 후반, 750억 이상, 700억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익단은 대략 한 160억대 전후에서 지금 이렇게 네네.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서 기대감으로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본원적인 경쟁력, API를 기반으로 한 페이먼트 사업부 확대 이런 부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알짜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도 확실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매출단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훼손되고 뭐 네. 꺾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렇죠. 유지를 하면서 새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PER이나 PBR 보면 지난주에 헥토 네. 이노베이션도 그랬지만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죠? PR 자체도 보시면요, 이거 10배 언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10배 내년 까지 기준으로 내려가네요. 가게 되면 대략 한 7, 8배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뭔가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만 있으면 그쵸, 예. 확실히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PER이나 PBR이 다시 따라가는 그런 식의 이 패턴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선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도 보시면요. 사실 뭐 2013년, 14년 이후부터 그냥 지난 10년간 보시면 그 밸류에이션은 대략 2.3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마스카 프로젝트다, 조선 쪽에 수주 베이스로 LNG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PBR 기준으로 포워드로 5배, 6배가 넘어가는 그쵸, 모습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핀테크 관련 기업들 PER 자체는 대략 10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에 이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외국 페이먼트 사업자의 국내 진출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원화 스테이블뿐만이 아니라 외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과 맞물려서 시장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PR 10배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 시점 주가는 35,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 업사이드는 깔고 우리가 4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때마침 이번 주에 들썩거리고 있어서 오늘 쿠폰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앞으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도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생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기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하늘문. 이게 바로 천국의 계단이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갱신 임박. 조선 기자재주 대폭발. 자, 이 웬일인가요? 자, 제가 웬일인가요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건 매일 제가 나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1년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다 기억나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생물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책방 가가지고 주말에 책방 가서 그 섹션, 증권 섹션에 꽂혀 있는 그 차트 그 다 옛날 거 그 맞는 거 갖다가 대입해 놔서 프린팅해 놓은 그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맞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3,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거를 지루하더라도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확률이 큰 흐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금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죠? 고양이가 실타래 엉켜놨는데 푸는 과정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은 좋은 일을 일어난다. 파동이 중첩돼서 일봉, 주봉, 월봉이 동시에 같은 모습이 나오면 에너지가 강하다. 그 얘기 다 했죠. 지금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코스피 보세요. 지금 3,305.21. 자 지금 역사상 신고가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2021년도 6월이죠. 3,316.08. 저기가 마지막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왔죠. 오늘 당일에라도 지금 장중에라도 저길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저기랑 지금 차이가 11포인트 정도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오후장에 힘을 더 강력히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은 저기를 뚫고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오늘이라도 역사상 신고가가 쓰일 수 있다. 그럼 내일 대문짝만하게 모든 뉴스와 신문, 유튜브 싹 다 도배되겠죠. 역사상 최고가 같다고. 국장 안 하시는 분들도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 하도 AI 가짜가 많아가지고 국장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는 밈인가 진짜일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자 계속 얘기 드렸죠. 자 코스닥은 일단 나오니까 형을 따라가니까 놔두고 코스피가 중요하죠. 자 지금 위로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풀리기 전에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런 얘기했죠? 이 개별 종목에서도 다 대입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한국화보나 이런 거 4년 동안 행보하다가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시죠? 그 어렸을 때 그 풍선 바람 분 다음에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막 바람 빠지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풍선 언제 잡고 있어야 됩니까? 풍선 바람 없을 때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한 번 날아가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죠? 날아가는 방향을 몰라요.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지그재그 S자로 막 지멋대로 날아가서 못 잡죠. 도저히 못 잡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확률 게임으로 그 폭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드렸잖아요. 상승 N자, 대문자 N자가 소문자는 N자가 완전히 이쪽 오른쪽 다리가 그어지기 전에 징검다리 부분에서 이미 매집이 끝나야 자산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확률은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전에가 상승이었고 그다음 행보기 때문에 상승의 확률을 믿고 기다리거나 매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락후 행보는 오히려 물량을 털어야 될 곳이지. 방송에서 아무리 하반경직이고 밑에가 이제 더 이상 매도세가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해도 경계심 갖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반대의 그림이죠. 지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지루한 구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게 뚫리는 순간 스피드가 순식간입니다. 언제 지루했냐는 듯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루한 기간이 그리워집니다. 그렇죠? 지루했던 기간이 그리워지지 않도록 지루한 기간에 이미 확률 게임으로 많은 매집을 통해서 자산 업그레이드 준비 세팅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축포를 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개별주들은 난리 법석이에요. 자, 지금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후장에 과연 신고가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자, 오늘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벌써 7,570억입니다. 지금 12시가 안 됐어요. 자, 7,570억이 12시도 안 돼서 있는데 자, 종가상으로도 7,000억이 넘은 때가 언젠가 봅시다. 종가상으로 넘은 때가 한 달 전이에요. 한 달도 더 됐군요. 7월 21일 날 마지막 마감 때 9,810억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11시 갓 지났는데 7,670억입니다, 지금. 자, 저 때 9,800억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엄청 높죠, 지금. 이 스피드대로. 이 스피드가 죽어도, 그렇죠? 이 스피드가 반으로 죽어도 9,000억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조가 넘는 이 수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9월 8일, 9일도 합쳐갖고 1조 들어왔죠. 지금 2조가 들어옵니다, 2조가. 지금 2조짜리가 들어와서 대형주가 움직여버립니다. 그럼 지수가 움직이겠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14.43, 7.15 더해보세요. 두 개 합치면 22%가량 돼요. 5분의 1을 움직입니다. 코스피 지수에. 이 두 개가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자, SK하이닉스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시티증권에서 48만 원 나왔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물론 HBM의 선점 효과를 뺏겨가지고 선점을 뺏겨서 그 효과를 못 누리고 있지만 어느덧 7만 원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삼성전자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얘가 혼자 가버리면 지수만 움직이고 개별주가 갈 시간을 못 벌어줘요. 차라리 정체를 하면서 그 수준만 유지시키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신호만 주면 밑에 개별주들은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게 더 좋다. 2위인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장을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97만 3천 원입니다. 1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3,316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 다시 가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강한 거는 금융주가 엄청 강합니다. 증권주보다는 지금 은행주들이 더 강한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은행, 금융, 보험, 은행, 증권, 보험 이 3사에 이 경계를 없애려고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외국의 그런 그 사례를 본따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은행에서 예전처럼 예금 상품만 팔지 않잖아요. 보험도 팔고 증권도 팔고 다 팔죠. 방카슈랑스니 무슨 펀드니 해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KB금융이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KB금융이 5위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 지금 8위에 떨어져 있잖아요. 자, 지금 다시 현대차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아쉬운 거는 옛날에 현대차 기아의 전차 시대에 전기전자와 같이 갔던 그 위용이 없어졌다는 건데 지금은 현대차 기아를 대체할 애들이 많아졌어요. 조방원의 탄생이죠. 조방원의 탄생이 현대차, 기아, 네카오의 부진을 싹 다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하고 두산 에너빌티는 쉬고 있지만 3,300을 돌파하면 또 쟤네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따가 저기 특징주에 나올 텐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 중에 방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오르고 지금 조선이랑 원자력, HD 현대중공업이랑 지금 이 두산 에너빌텍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조선기자재, 원자력 기자재는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그걸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또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이렇게 이 지수를 중요한 부분을 돌파할 때 수급이 쏠려버리면은 코스닥은 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에코프로도 이전하려고 했었고 셀트리온이 이전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나스닥의 성격을 가졌다면 알테오젠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죠. 나스닥이 더 가잖아요, 미국을 보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축구 클럽의 승강제와 같아요. 승강제. 여기 2군 리그예요, 2군 리그. 그러니까 2군 리그에서 1등 해봐야 뭐합니까? 1등 하는 목적이 뭐예요? 1부 리그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이런 것 때문에 알테오젠은 오늘 코스피에 있었어 봐요, 지금. 저거보다 더 올랐겠죠. 자, 어쨌든 이전하려는 목적이 저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기업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을 탓해야죠. 자, 6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0만 원에 다가서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의 지분 보유 소식 이후에 조금 눌림목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움직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바이오가 완전히 판치는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중에 4개가 바이오잖아요. 그중에 로봇 이렇게 바이오가 판치는 가운데 다른 업종이 끼어 있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 한 6개월 지금 쉬었잖아요, 주가가. 6개월 쉬어서 이격 조정. 이것도 똑같죠. 뭐예요? 고양이가 헝클어놓은 실타래를 다시 주인이 뭉친 거죠. 뭉치고 나면 고양이가 또 흐트러뜨려요. 지금 또 흐트러뜨릴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모이고
이 흩어지면 뭉친다. 그거랑 똑같아요. 뭉치면 흩어지고 계속 그거를 지금 반복하기 때문에 뭉쳤을 때 사셔가지고 흩어질 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세트 볼게요. 자, 보세요. 조선주 이 지금 HD 현대중업 이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피에 아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볼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HD 현대중업 0.99 마이너스죠. 49만 9천 원, 50만 원 바로 밑에 있는데 조선기자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삼형 엠텍 저번에 이 마지막 4파 때 한 종목 아니에요 그거? 조방원 중에 무슨 방원이를 가졌으니 뭐 든든하구나 그거잖아요. 맞죠? 삼형 엠텍. 그래서 지금 삼형 엠텍 지금 거의 상한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13.67 이거 세진중공업도 며칠 전부터 폭발했죠 지금. 케이프 태강 오리엔탈정공 히메 현대임스 동방성기위 KSP 1승 한라이엠스 자, 조선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종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프, 보냉제, 선실, 페인트, 도장, 조명 싹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자,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준비할 때는 반도체 대표주가 없었는데 지금 점점 강세를 띠면서 반도체 대표주가 3종목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팅주죠. 아까 제가 준비할 때까지 2등이었는데 이게 물론 피팅주가 조선기자재에 속해 있죠. 피팅만 요거 일부분을 또 따로 빼놨는데 자, 태광이 오늘 10% 급등하죠. 생황밴드랑. 자, 며칠 전에 또 어떤 게 보세요. 또 돌아가잖아요. 이거 계속 저 순환매 계속 얘기 들었죠. 며칠 전에 한선 엔지니어링 거의 상한가 가고 여기 거꾸로 돼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표에 거꾸로 되어 있었다고요. 며칠 전에.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 DK락이 위에 있었고 태광성황밴드가 아래에 있었죠. 지금 다시 어디로 왔어요? 용접용 피팅으로 왔잖아요. 저 이거 얘 맨날 들어드렸죠. 야구 경기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있을 때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는 순위가 많이 들어오고 7, 8번 타자는 적게 들어오죠. 한 경기 치르면 1번 타자, 2번 타자는 한 4번, 4타석, 5타석 들어오고 7, 8번 타자는 2, 3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강 성황밴드 같은 용접용 피팅부터 뒤에 BMT DK락으로 가고 그다음 보냉제 그 뒤쪽으로 가는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1번 타자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아와서 몇 번 더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번 타자의 비중을 실는 것이 자산 업그레이드에서 더 유리하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은행주입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우리 굵직굵직한 은행주들 다 가고 있는데요. 자, 은행주가 가면 또 뭐 하겠어요? 오늘 증권주도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금융주는 은행증권보험입니다. 은행증권보험이요. 그 은행주가 저렇게 강세를 띠면 3,400 돌파하면 또 누가 가겠어요? 증권주가 또 미친 듯이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밸류 체인 거기 길목 지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300을 넘어지면 물이 왕창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3,300을 넘어서는 순간 거기가 지금 그 가로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의 물량을 다 먹고 날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4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암흑의 구간이 있었죠. 자, 우리가 막장 인생은 한 게 그 탄광의 맨 마지막 부분이 막장이에요.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래서 막장, 탄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정말 막장까지 갔던 우리나라 증시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기도 했었고 이번 연도에 많이 만회했지만 근데 위에 벽이 뚫리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로 나가면 코스피 5,000이라는 빛이 비치는 공간이 있다. 이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절로 올라가면 이 어두운 공간을 떠나가지고 밝은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 지금 약간 그런 모습, 이 잉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 얘기 드렸어요. 파동 중첩이든 실타래 풀리는 거든 다 여러 가지 예를 드렸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드평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코스피 5,000 다가오죠.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도파민 소비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도파민 소비 스위치는 온. 집을 사는 건 멀어졌고 차를 바꾸는 건 미뤄졌습니다. 큰 소비의 스위치는 꺼졌죠. 하지만 작은 소비는 더 빠르게 켜집니다. 점심시간 몇천 원짜리 뽑기 게임, 퇴근길 소소한 생활 잡화 쇼핑, 앱에서 쏟아지는 무제한 할인 이벤트까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사치와 즉각적인 소비를 더 찾는다는 건데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립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작은 소비에 끌리는 걸까요? 그 속내를 3가지 키워드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경제적 배경. 고물가, 고금리, 불확실한 미래, 집, 차, 결혼 같은 장기 목표 소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은 큰 지출 대신 빠르고 가벼운 소비로 욕구를 해소하죠. 몇천 원의 간식, 소소한 생활용품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사치가 됩니다. 두 번째, 심리 메커니즘. 뽑기 게임, 랜덤박스, 모바일 확률형 아이템 뽑기.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더 짜릿합니다. 뇌는 보상 예측 불일치 상황에서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분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행복 대신 즉각적이고 짧은 행복을 선택합니다. 도파민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견디게 하는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산업 구조. 할인 쿠폰, 무제한 프로모션, 자동 결제 구독 서비스. 소비자는 작게 쓰고 크게 얻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 습관을 구조화합니다. 소액 결제를 생활비 속에 스며들게 하고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죠. 한번 켜진 도파민 소비 스위치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가볍게 여기지만 반복되면 저축률 하락, 생활비 잠식으로 이어집니다. 도파민 소비는 개인에겐 작은 위로, 경제에겐 거대한 시장이 되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 큰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도파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났고 몇천 원의 만족은 분명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비가 쌓이면 또 다른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짧은 행복과 긴 고민, 두 얼굴을 가진 도파민 소비. 그 스위치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쉬어가는 달이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간밤 미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3,306선까지 회복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가 1.43%가량 오르면서 장 초반보다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3,3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7%가량 제한적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 830선은 내려놨습니다. 8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향방이 갈린다라는 점이 지수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세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 지금 이 사자세를 더욱더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7천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4,6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옴에 따라 지수 자체적으로도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해내고 있고요. 이제 3,316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10,000억 원가량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코스피는 강하게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팔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1,380원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387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장중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연고점을 넘어 역사상 고점 3,316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강세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자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만큼 시장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시장이 이 거래일간 증권과 지주 같은 정책 수혜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면서 내일 세제 개편안 절충안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역사적인 고점 경신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주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훈풍으로 반도체주의 상승이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현재 시간 기준 1.82%가량 오르고 있고요. 22,400원 선 지나갑니다. 키움증권 주가도 오늘 5.1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고요. 243,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1.4%가량 오르고 있고요. 7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30만 원 선을 넘어줬고요. 4.51%가량 오르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30만 6,500원 선을 오늘 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의 시행 확정으로 로봇 관련주가 수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인테크에 대해 유안타증권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오늘 코인테크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장비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자동화 시스템 관련 회사로 봐야 한다라는 신규 리포트를 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로봇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인테크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 생산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업입니다. 자율 이동 로봇을 2차 전지 기업향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단에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로봇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일 중국 기업 아이플러스 모봇과 로보틱스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 본격화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의 근로자 비자 문제로 미국 내에서도 로봇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에 오늘 로봇주 연일 강세입니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인테크가 12%가량 오르면서 지금 14,5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주가도 강세인데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8,1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4.85%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9만 2천원 선 지나갑니다. 전자 가격 표시기 분야의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솔루엠의 지분을 얼라인 파트너스가 매입하며 대주주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얼라인 파트너스가 총 8%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앞서 7%가량의 지분 매입을 밝힌 VIP 자산운용과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번 인수 지분을 합치면 약 15%가 되는데 이로써 최대 주주인 전송호 대표의 지분 14%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얼라인 파트너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솔루엠 지분 8.0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일반 투자는 의결권, 신주, 인수권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 투자보다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루엠은 최근 가족회사 부동산 매입과 ESL 사업부 분사설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번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분 인수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솔루엠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지분 인수 소식에 크게 튀어올라 2750원 선까지 올랐던 솔루엠 주가 오늘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일 단위로 보시면 9%가량 오른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대주주 완화 기대감까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훈풍이 불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속에 앞으로 세워봐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방금 들으신 소식. 행동주의 펀드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인데요. 이쪽에서 솔루엠 지분을 획득했다라는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꽤 주목을 했던 이슈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얼라인 파트너스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킨 예. 그런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K 펀드. 예.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행동주의 펀드라는 건 이제 사실 모든 주식 투자는 지금 시청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가가 좀 낮으니까 사실은 내가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낮은 주가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높아지기를 바랐을 때 그러면 내가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것이 모든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주식이 높아져야 할 이유는 원래는 대개는 무엇이냐면 이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앞으로도 20%, 30% 계속 뛰어오를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장률이 없으면 사실은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기대되는 종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안한다면 주가가 저점이니까 매출 성장률을 나는 지금 알았지만 시장의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도 투자자들도 안다면 이 회사를 살 것이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내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주식 투자인데 이거와 또 다른 방식의 주가를 갖다가 저점으로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상당히 이제 그 주가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들이 쓸데없이 다른 곳에 돈을 퍼주고 있더라. 뭐 좀 전문 용어는 터널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빨대를 하나 박아놓고 외부에서 이 회사가 무슨 자기 회사인 양, 뭐 주주도 아닌데 그 자기 회사인 양 그 수익을 갖다가 매출을 갖다가 쉐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고 야 그러면 이거 고쳐라.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강제로 고치게 만들겠다. 행동을 시켜주겠다. 이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소개해드린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이제 토종 그 금융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토종 행동주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소액주주들이 예전에 이제 힘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이걸 자꾸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제 풍토가 조성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방 통행식 그런 행동을 좀 못하게끔 방어하고 일정 부분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공격할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저희 코너 직전에 이제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솔루엠에서 지분 투자했는데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다라는 걸 언급했는데 그걸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는 대부분 이제 의뢰권 있는 보통주를 삽니다. 보통주를 사면은 주총에 대한 의뢰권이 있죠. 의뢰권인데 다 그러면 똑같은 단순 투자지, 일반 투자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 투자는 의뢰권을 갖고 있는데 주총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내가 찬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떤 의뢰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그 주총에서 이런 의제를 다뤄주세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총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려면 내가 산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여야 된다. 이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랑 일반 투자가 다르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건 이제 뭐가 있냐면 경영 참여 투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특별히 국민연금이 이제 여기에 대해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대부분 단순 투자인데 어느 날 공시를 보면은 전혀 지분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공시를 했지라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국민연금이 내가 이 회사가 지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한 이유는 과거에는 단순 투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조차 의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긴 하지만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기 찬반만 제시할 뿐이지 국민연금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런 안건을 다뤄주세요 라고 제시하지 않겠다. 근데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로 투자 목적 바꿨을 때는 능동적으로 안건을 제시하겠다. 그럼 능동적으로 안건을 제시하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M&A 하자, 어떤 회사를 팔자, 또 심지어 이사 중에 경영진 중 한 명을 해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건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반 투자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경영 참여에 근접한 그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얼라인 파트너스가
공시에서도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그 설명드린 대로 얼라인 파트너스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회사가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의외로 잘 못 나간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갖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주로서, 왜냐면 주주가 아닌 사람이 뭐 얘기해봐 뭐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라인 파트너스가 직접 이 회사 주식을 사서, 그리고 나중에 의결권 것을 생각한다면 지분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솔루엠 같은 경우도 내가 능동적으로 솔루엠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잘못된 부분을 기존 경영진한테 요청을 하겠다, 개선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솔루엠이 이 때문에 이제 사실은 주가가 이제 그 지난 한 달 새에 올랐는데, 화면을 보시는 대로 솔루엠과 이제 코스피를 갖다 비교하는 어떤 차트입니다. 솔루엠과 코스피인데 지난 한 달간 보면 솔루엠이 한 14%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K라스 종가 기준인데 14%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1.7%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솔루엠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13% 정도의 아웃퍼포먼스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을 매수를 하면서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에서도 수요도 중요한데 솔루엠이 이제 대해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을 획득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솔루엠의 기대는,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동일한 기대는 뭐냐면, 얼라인 파트너스가 과거에도 사례가 있듯이 그 사례를 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행동한다면, 솔루엠이 아픈 부위를 갖다 잘 도려낸다면 솔루엠이 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주가가 더 뻗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얼라인 파트너스도 하고, 저도 그 점에 일부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솔루엠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개선 가능성을 좀 요구하는 듯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고, 얼라인 파트너스가 그걸 해주지 않을까라는 일정 부분 기대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심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SM 그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SM,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연예기획사의 최초 연예기획사, 1세대 연예기획사죠. 이수만 창업주가 이제 이수만 씨가 가수이면서 동시에 연예기획사를 차려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공적인 이제 연예기획사로 SM을 창업주였는데, 이수만 씨는 사실은 상당 부분 SM의 창업주였지만 거기에 뭐 이사도 아니고 뭐 경영진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저모 입김을 갖다가 하면서 경영적인 활동을 했죠. 활동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몰랐던 치명적인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면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고 있는데, 라이크 기획을 갖다가 KB자산운용이 먼저, 왜 라이크 기획에다가 이수만 씨의 영향력 때문에 추정되는 그 영향력이 이해되는데, 그럼 영향력이 이해되면은 이수만 씨가 공식적으로 회사에 경영진으로 참석을 해서 거기서 보수를 받지, 왜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서 따로 돈을 받아가느냐. 따로 돈을 받아가는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증권, 이게 이슈가 커지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뭐 1,000억이 넘는 돈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KB자산운용이 지적을 했는데, SM의 대표이사, 이성수 대표이사가, 그 당시 대표이사가 이수만 창업주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전혀 이제 우의독 경식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지속된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얼라인 파트너스가 뛰어들면서 아까 말한 일단 지분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시. 그러면서 SM의 경영진을 찾아가면서 말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번째 하니까 SM의 이성수 대표가 두 번째 이의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수만 씨랑 결별을 하니까 라이크 기획을 갔던 최소 연간 100억 원에 대한 현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00억 원의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SM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얼라인 파트너스 꽤 많은 수익률을 그 SM을 통해서 거뒀습니다. 이것을 갖고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호평을 받으니까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금이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인 이창원 대표가 39살인데 이 일을 할 때는 35살쯤 됐고, 그래도 뭐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이니까 지금 얼라인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자산이 1조 원이다. 이건 되게 큰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조 원이라는 자산을 구리다는 건 되게 큰 일인데,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얼라인 파트너스에 돈이 몰렸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대로 얼라인 파트너스는 단순하게 이 회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고쳐달라, 이 요구에서 벗어나서 다각도로 움직여서 결국은 요구를 관철시켰다. 관철시키면서 해당 종목을 갖다 주가를 올려놨다. 물론 당시에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투자한 SM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어떤 행동지 펀드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SM을 갖다가 유수만 창업주가 팔려고 내놨어요. 팔려고 내놓으니까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지만 처음에 뭐 네이버가 인수한다, CJ가 인수한다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가 이제 인수 경쟁하면서 주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뭐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쨌건 시발점은 얼라인 파트너스가 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 솔루엠에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솔루엠이 어떤 기업인지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요구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솔루엠에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을 가거나 뭐 대형 슈퍼를 갔을 때 네.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개는 그 상품의 가격을 하루에 한 번만 표시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상품을 가격을 2번을 표시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 가격이 바뀌니까. 그러면 상품 가격이 바뀐다면 우리 생각할 때 그 단순한 작업 아니냐? 그렇죠. 직원이 가서 일일이 가격을 갖다 바꾸고 가격 바뀐 띠지를 갖다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전시장에 나왔던 판매대에 나왔던 상품 가격이 100개다. 그러면 2시간 정도 작업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시한 상품, 내놓은 상품이 1000개, 10,000개다. 이러면 엄청난 이제 품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ESL이라고 해서 결국은 전자 그 표시 장치. 그래서 상품 가격을 디지털로 일괄적으로 바꿔주자. 사람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에 시장이 새로 열렸습니다. 이거를 뭐 솔루엠이 처음에 창업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시장을 알고 솔루엠의 전재호 대표가 뛰어든 것입니다. 뛰어들어서 ESL 분야의 세계 2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듣기만 해도 지금 누가 봐도 그 시장이 필요한데 세계 2위 기업이 됐으니까 솔루엠의 그 비즈니스는 미래 가치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얼라인 파트너가 뛰어든 이유는 뭐냐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 솔루엠의 전재호 대표의 차남인 분이 이제 상무인데 이분의 또 어떤 개인 회사 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솔루엠 회사의 사옥에다가 뭐 인테리어, 그다음 직원들 이용하는 카페 이런 걸 딱 차남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전재호 대표의 부인이 또 개인 회사 나섬이라는 개인 회사가 있는데 이 나섬이라는 회사와 솔루엠 사이에서 거래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다. 50억대가 넘는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섬이 스스로가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어떤 빌딩을 비롯한 부동산을 개발했는데 이 부동산을 갖다 솔루엠이 인수를 합니다. 연수원으로 쓰겠다고 인수를 하는 거 인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섬이 그 매각을 하자마자 스스로 폐업을 해버려요. 폐업을 해버렸다는 것은 아니 그렇게 큰 캐시카우를 생겼는데 왜 폐업을 했지? 라는 의문점이 들죠. 그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공식 규정에는 이렇게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측근과 가족 간에 뭔가 거래를 한다면 거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거래를 했다고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솔루엠의 전재호 대표가 부인 회사랑 거래를 했는데 공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지 이제 솔루엠이 사업 보고서를 정정 보고서를 하면서 좀 이따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띄웁니다. 사과 글을 띄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2가지 사례가 이제 들춰난 것인데 만약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솔루엠의 이곳저곳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내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서 솔루엠의 체질을 바꿔보겠다. 체질을 바꾸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M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서 알려졌잖아요. 예, 이 자본시장에. 그럼 이번에 솔루엠 이 지분 매입으로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이게 저평가 이런 부분을 좀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니즈도 반영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그런 성과를 거뒀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타당한데 과거보다 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법 383조 3항을 갖다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들이 더 이상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도 충실의 의미가 다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만약에 솔루엠이나 모든 상장사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 그럼 배임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상법 개정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솔루엠이 이사들이 예전같이 그런 어떤 문제가 되고 구설에 오를 만한 행동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지배주주 말고 소액주주가 다른 주주들이 원하는 감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얼라인 파트너스가 열심히 활동한다면 솔룸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감사위원을 갖다가 선출할 수 있고, 감사라는 거는 상장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솔렘 지배주주를 보면 현재 이제 대표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 17%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얼라인 파트너스 8% 넘고, 얼마 전에 얼라인 파트너스보다 더 먼저 지분 인수했던 VIP 자산운용, VIP 자산 8%인데 VIP 자산운용은 펀드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 민간 기업은 1위 기업인데 능동적으로 행동지 펀드라고는 지향하지 않지만 사실은 좀 바뀌면서 체질이 바뀌면서 행동지의 좀 그 성격을 딱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 자산운용도 얼라인 파트너가 손잡고 그 솔루엠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치면 현재 대주주보다 압도적으로 지분이 많습니다. 그 국민연금 역시 사실은 이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체질을 바꿔서 주가를 높이겠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엔 국민연금이 그냥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뭐 국민연금을 많이 비판하긴 했는데, 그런 국민연금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이 알아봤더니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얼라인 파트너스 VIP 자산운용과 연대라면, 3자 연대라면 사실 지금 경영진을 갖다 심지어 축출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대주주는 솔루엠에 대한 많은 제한을 갖다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 8% 이상을 취득하는 동안 솔로엠은 내부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승계 이슈도 있고 지인 채용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래 의혹도 있고 뭐 정신없는 와중에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얼라인 파트너스 후속 행보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갈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금과 은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금, 은 스위치는 온. 2025년 9월 전 세계 금융 뉴스는 금과 은의 기록적 상승으로 가득합니다. 금값은 온스당 약 3,600달러,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금은 고대부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 원화 약 4,9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금값 강세는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도 비롯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은의 이중적 성격.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은값 상승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수요 덕분에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태양광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즉, 금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방패라면 은은 산업 전환기에 주목받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 통화 환경의 영향. 금과 은 가격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2025년 들어 연준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실물 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산업 수요 증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의 금과 은은 단순한 시장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읽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현선물 합치면 지금 거의 1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장 올릴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후까지 선고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